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양형 기준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군사랑이 올여름 폭우로 직격탄을 맞았는데도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준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어린이용품 안전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정읍에서 완주를 거쳐 충남 계룡에 이르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 해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윤창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자, 솜방망이 수준의 양형 기준으로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윤창호법의 개념과 양형 기준의 내용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018년 9월경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였는데요. 당시에 20대 청년이었던 윤창호 씨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이제 개정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었는데 이제 양형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 징역 1년 6월에서 최대 징역 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양형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기관이 윤창호법을 적용해도 재판에서는 무죄나 감형을 받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관련 사례를 놓고 보면은 윤창호법으로 기소가 됐다가 감형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제 인천에서 발생을 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이제 의사였는데 햄버거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을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이 형을 감형을 해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를 하고 이제 석방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 이후로 들었던 내용들이 이 운전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초범이었다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서 이제 감형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럼 현재까지입니다만은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적용된 6건의 판결을 보면은요. 자, 그중에 3건이 징역 3년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모호한 조항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윤창호법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항 중에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례를 하나 놓고 보게 되면은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았다가 판결이 엇갈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도 이제 승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검찰이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이 윤창호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법원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것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눈빛이 상당히 선명한 상태였고 그리고 사고의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운전하기 곤란한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했었는데요. 이 판결이 이제 항소심에서 뒤집혔죠. 항소심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기를 당시에 이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기 전까지는 사고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운전하기에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요건이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규정이 모호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양형 기준은 정해진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자, 국민들의 법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양형 기준을 높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양형 기준은 법률은 아니고요. 네. 그 법원에서 형을 정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기준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의 어떤 판결도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실제 현장에서는 이 양형 기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양형 기준은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양형위원회에서 뭐 법조인이라던가 학자라던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수시로 양형 기준을 개정도 하고 또 신설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이 양형 기준의 현실화에 대한 어떤 촉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올여름 장마 때문에 군산항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자, 밀려든 토사로 해서 수심이 낮아지면서 항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장마철에 군산항으로 뭐 산이라던가 강에서 토사가 밀려 들어가지고 퇴적이 돼서 좀 수심이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박들이 좀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결론적으로는 군산항의 그 물류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토사가 밀려들어서 군산항의 이제 주요 부두라고 할 수 있는 그 4부두, 5부두의 그 입출항에 제한을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지금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선사가 기항을 초래하기도 하고 부두 운영 회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군산항에서 그 계획된 수심을 만족하고 있는 부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입출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때가 안 맞으면은 이제 해상에서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주들 입장에서는 이 선박이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물류 비용 부담 등도 있어서 인근에 있는 뭐 인천항이라든지 광양량 같은 곳으로 이제 행선지를 좀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군산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이 대개 절반가량은 10,000톤 이하의 어떤 그런 소형 선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수심이 더 낮아지면서 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군산항 개항 125년이 된 오래된 항만이고 또 총 31개 선석을 갖춘 중견 종합 항만인데요. 자, 어쩌다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토사 퇴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군산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가 다니는 그 항로의 수심이 배가 정박하는 지역의 수심보다 지금 낮은 상황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퇴적이 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매년 그 300만 세제곱미터 가량의 토사가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토사 준설 예산으로는 이 밀려드는 토사의 절반도 지금 준설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토사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서 물동량 처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정부나 정치권 또 전북자치도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관리라든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항을 그 계획 수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은 그 2,400만 세제곱미터 가량의 어떤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800억 원 가량의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그 전북자치도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좀 문제를 의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앙 정치권이라던가 중앙 정부와 협력을 해서 좀 장기적인 이 군산항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던가 준설 계획 등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곳에 어린이 제품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해외 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를 보면은요, 93개 중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그 중국산 온라인 쇼핑몰 제품의 그 유해 물질 검출 관련된 조사도 있었고요. 유사한 조사가 관세청에서도 있었는데요. 관세청에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그 뭐 어린이용 제품 등을 포함을 해서 250여 개 품목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38개 품목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이제 아주 대량으로 초과하는 그런 중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그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유해 물질 검출에 대한 그 보고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유해 물질 검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워낙에 소형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세스로는 좀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미국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유해 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안전성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관련 법들을 통해서 물품 검사라든가 안전 검사들을 시행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뭐 관세청, 식약청, 환경부 등에서 협력을 해서 유해 물질 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150 이하의 개인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그 세관 신고서 등이 이제 일반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목록을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통관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별 제품에 대한 유해 물질 검사 등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도 지난 5월에 일부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었지만은 자, 사실상 해외 직구 금지 아니냐라는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합리적인 좀 대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중국 현지에 있는 그 온라인 쇼핑몰들과 그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좀 상시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관세청에서도 이 통관 물품에 기재하는 그 서식을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문된 물품의 정보를 좀 사전에 입수해서 이 통관 절차에 반영하는 그런 체제도 지금 2026년경부터는 구축을 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나 해외 직구 상품 때문에 자,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직구는 그 소비자 피해라던가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체가 해외이기 때문에 뭐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법률상 차이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 해외 직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 사례 접수도 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 소비자24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도 어떤 소비자 피해 관련된 사례라던가 피해 상담, 지원 절차 등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정읍에서 완주를 거쳐 충남 계룡에 이르는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한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서인데 주민 의견 수렴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전 측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송전선로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위원회 위원장, 강동엽 전주 MBC 기자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동엽 기자님. 자, 한전 계획대로라면 완주군 소양면과 상관면이 맞닿은 대둔산 줄기에 대형 송전탑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읍에 변전소를 짓고 충남 계룡까지 송전선을 깔겠다는 건데, 자, 사업 내용과 입지 선정 과정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생에너지 사업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전북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2.4기가와트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 신안에 8.2기가와트의 그런 해상풍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이 막대한 전력량을 생산을 하면 이 전력이 지역에서만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으로 옮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송전탑, 이런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전북 서남권의 해상 단지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자, 전력 생산과는 무관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기 공급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도 임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업주 얘기를 들어봐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고압 송전탑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송전선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정읍에서 신계룡까지 115km의 길이로 해서 250개 정도의 송전탑이 세워지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1차, 그러니까 경과대역이라고 해서 얼추 범위를 정해놓은 걸 했고요. 지금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노선을 확정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첫 회의, 착수 설명회를 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열리진 않았고요. 이때 회의 당시에는 이제 주민 대표들 포함해서 한 70여 명 이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자신의 생활과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않는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님. 현재 국내 송전선로, 송전탑 현황은 어떤고 또 전북의 상황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송전선로는 철탑을 세워서 하늘로 가는 가공선로가 있고요. 땅속으로 가는 지중선로로 나눠집니다. 근데 경제성이라든지 공사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부분 철탑을 세워서 가는 가공선로가 대부분의 이제 송전선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땅속으로 가는 건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자파 문제라든지 전기의 교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지중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철탑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송전선로가 우리나라가 약 16,000km 정도가 있고요. 송전탑이 약 4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전북은 약 3,000개 정도의 송전탑이 현재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중화율은 14.7%, 전북은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송전선로는 우리가 얘기한 76만 5천 볼트짜리, 요거는 높이가 한 100m 정도에 이르고요. 34만 5천 볼트짜리, 요거는 높이가 한 70여 미터까지 올라가고 15만 4천 볼트짜리가 한 50에서 60m 정도 되는 거대한 이 구조물들인데요. 실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놓고 보면 지중화율이 한 98% 정도 되는데요. 인근 충남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많고 전력 자급률도 200%가 훨씬 넘어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율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화력발전소라든지 내지는 또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로 인해 가지고 많은 환경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송전선로가 다시 또 이 어느 그 수도권으로 향하는 그렇게 되면서 철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국토의 어떤 합리적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도 있습니다. 네, 자 박성래 위원장님, 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자 주민들 현재 이 같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떻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지역 주민들은요. 송전선로가 온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결정된 사항을 그때도 전혀 몰랐고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었습니다. 올 들어서 지난 5월 8일 날 한전 측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주민들에게
입지 선정 제2차 입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 쪽에 송전탑 세울 자리를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 간에. 그럼 주민들 간의 갈등과 그 서로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이걸 백지화를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희 주민들 간에 서로 두고두고 왼수 칠 수가 없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우리 터에서 살기 좋은 터에서 서로 이웃 간에 왼수가 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지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네, 그렇군요. 예. 자, 지난해 정해진 후보 권역이 정작 주민들한테 알려진 건 지난 5월 총선 예, 총선 직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는 그 한전 측에서 주민 대표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듣지도 알지도 못했고 또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왔어요. 주민들이요. 이거 뭐 사기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거 왜 우리 이장님 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한데 그 정도로 소통을 안 했어요. 한전에서요. 그리고 우리 주민 대표라고 간 분들도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한전 측에서 얘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실망이 컸고 또한 저희들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을 참여해서 소통하고 이 모든 걸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한테 송전탑 세월 자리를 만들어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엽 기자님,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서는 경과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해서 갈등이 첨예한데요. 자, 우리 지역에서 10년 전에 이제 새만금 송전탑 갈등 문제가 빚어졌었고요.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 그간 어떠한 사례들이 어떤 경과를 거쳤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됐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새만금 송전탑 갈등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도에 군산과의 협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군산 산단으로 이제 34만 5천 킬로볼트의 이제 고압 이제 전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88기 정도의 송전탑 이제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옥급 쪽이었죠. 옥급 회원면 쪽에 한 40여 기 정도 건설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원래 계획이 40여 기는 정상적으로 됐고 나머지 40여 기가 이제 충돌이 빚어진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쪽에서도 이제 농민들이 이제 농성도 하고 그러면서 중단이 됐다가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밀양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죠. 2005년도부터 이제 울진 신고리 원전에 있는 전력을 보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송전탑 이제 계획이 그쪽에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농성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상당히 치열하게 맞부딪혔고 결국에는 2014년도에 이제 정부가 행정 대집행으로 이 농성장을 완전히 해체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희망버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합세를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니까 그때를 기억한 시민들이 다시금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현 정권이 원전 정책 추진하고 있잖아요. 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난 6월에 이제 밀양 다녀왔고요. 아까 새만금 송전탑 얘기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때 84기, 88기의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 갈등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이 싸우면서 노선 변경을 일부 이뤄내고요. 일부 지중화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군산 주민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송전선로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또 만들어지고 해서 주민 피해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성과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그 전자파라든지 건강상의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피해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당진이라든지 아니 밀양, 기타 다른 지역의 그 송전탑 관련된 유튜브를 보고 그쪽에 찾아서 보면은요, 한전 측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형광등을 보통 보면은 전기를 연결해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형광등을 그 고압선 옆에 가서 들고 서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만큼 전자파가
공중에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한전 측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여러 사례를 보고 느끼고 보면은 암이라든가 아님 그 짐승들,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쉽게 유산이 되고 또 암도 문제지만은 또 암이 오기 전 단계에 여러 가지 병들이 예상이 있대. 어깨가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피부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 머리가 막 아파서 쓰러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증상을 지나면서 암이 서서히 온답니다. 근데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개 가구가 되는데 거의 그중에 암 환자가 36명 정도 된다고 하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뉴스에도 당진 쪽에. 또한 암 발생 예정자들이 15%가 더 있대고 그러면 반 이상이 100명 중에 반 이상이 암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나 이 용역 회사 측에서는요. 저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는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보상 범위 같은 경우에도 송전탑 몇 메다 안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접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관광버스를 태워서 뭐 1년에 한두 번 주민들 뭐 유로 삼고 보낸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백주화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백주화를 마땅히 돼야 됩니다.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왜 소통을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건 민주국가에서 서로 주민들 간의 모든 사업을 할 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를 맞대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몰리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주민들을 속였다는 그런 결론밖에 저희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송전탑을 막기 위해서 백지화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소양면 쪽으로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그러면은 뭐 경관 훼손이라든지 또 뭐 집값 하락을 또 우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소양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제일로 염려하는 게 지금 저희 소양가 뒤쪽에 동산면이라고 해서 완주군 8대 오지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고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또 진안에서 내려오는 아주 신선한 바람이 있어요. 또 망경경을 끼고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주 따뜻하고 고운 다습해요. 이런 아주 살기 좋고 환경이 아주 좋은 조건이 있는 이런 우리 소양면이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도 훼손되고 또한 주민들 간에 서로 집도 벌써 내놓은 분들이 있어요. 벌써 이사 가시려고. 이렇게 주민들 또 피해가 재산상 피해도 아주 막심합니다. 벌써 소문만 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한전 측에서 밀어 제끼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조건 원점 재검토하고 백지화를 위해서 끝까지 저희는 나갈 겁니다. 주민들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표님, 예. 송전탑 건설이 건강이나 환경 또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예. 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있는지요? 예, 뭐 이전에도 보통 이제 주민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재산권 피해나 집가 하락들을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만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2011년에 조사한 자료, 그러니까 전국 180여 개 곳을 표준지로 삼아가지고 한 것들의 결과를 좀 놓고 보면은요, 실제 76만 5천 볼트짜리 주변 지역 집가 감가율이, 그러니까 선 아래쪽은 약 37% 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34만 5천 볼트짜리 좀 높이가 낮은 거죠. 여기에는 약 30% 정도, 15만 4천 볼트짜리는 약 26% 정도의 집가가 떨어진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택지, 집이 있는 곳, 송전탑 주변에 집이 있는 곳의 하락률이 가장 높은데요. 76만 5천 볼트짜리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아래에 있는 택지 집은 약 47% 정도의 집가 하락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송전 철탑이 있는 곳은 매수를 해서 철탑을 세우는데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곳을 그 선 아래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위 말하는 전자파의 세기가 가장 강한 곳이기도 하죠. 이런 데들은 이제 정부가 토지를 감정을 해서 약 현재 28% 정도에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우리나라 이제 전자파 기준이 보통 뭐 유럽, 스웨덴이나 뭐 미국 이런 데서는 2에서 4밀리가우스 정도로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33밀리가우스인가 긴 거예요. 수백 배가 높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건 초단기에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노출이 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장기간 노출입니다. 이거는 송전탑은 한번 철탑이 세워지면 수십 년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살거나 그쪽이 생활권이라고 하면 늘 그렇게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국제암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WHO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2밀리가우스에서 4밀리가우스 정도에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소아암이라든지 백혈병의 발병 확률이 뭐 2배 이상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파와 그 암 발병의 문제에 연관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주민들이 다 직접 적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피해를 받고 있으니 장기간 역학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 주변에 있는 송전탑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주민들한테까지는 아직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아서 좀 국가가 그 송전탑을 국가 기관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면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 그다음에 재산권 하락에 대한 일정 정도의 보상들은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께서는 지난 5일이었죠. 송전선로 증설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관해서 운영하셨습니다. 당시 환경운동가 또는 전문가, 학계 교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룬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대부분 이제 전문가들,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 오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얘기하신 게 어떤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를 반도체들이 모여있는 수도권 공장이 모여있는 곳으로 보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수요 분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전원들을 분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적한 해안가에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지어지고 그 전기가 이제 수도권으로 다 향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기의 40%를 수도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 전기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까지 늘어나면서 많이 분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가 있는 곳에 그 기업들이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주변에 우리가 이제 산지는 신선하고 값이 싸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원전에서 전기를 싼 값에 생산하면 싼 전기가 필요한 업체들이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있는 전북과 같은 곳, 서남권 해상풍력에 있는 고창, 부안, 새만금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의견을 좀 모아주셨고요. 또 다른 대안들, 그러니까 철탑을 세워서 이 전기를 보내는 방식 말고 다른 지중화라든지 다른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함께 모색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네, 강동엽 기자님, 자,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를 멀리 떨어진 수도권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산단의 기업을 유치해서 소비해야 된다. 좀 전에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주장,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북에는 정말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구가 벌써 17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관련 연관 산업을 일으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새만금 산단, 그리고 새만금 수변도시, 우리가 지금 항공, 철도, 이렇게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연관해서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반드시 키워야 되는데요. 아까 아리백 말씀하셨듯이 우리 글로벌 기업들, 세계 유수 기업들은 이거를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그런 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우리 전북 새만금에 온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전북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 이걸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표도 그 당대표 후보 시절 전당대회 와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거를 전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에서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설득을 해서 여기 지역에서의 더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우리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정인 대표님, 뭐 이제 토론에서도 언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 지중화 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상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대한 모색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한전에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최근에 직류 방식인데요. HVDC라고 하는 50만 볼트짜리 송전을 해적 케이블로 깔아서 그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이게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해안에 우리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년, 30년, 40년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많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석탄화력 발전소는 계속 폐쇄를 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거 그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보내던 전기 라인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약 37기가와트 정도, 원전 37기 정도의 이 발전량의 송전 선로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선로를 좀 먼저 이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대안들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전기가 멈추면 사실 지역이 세상이 멈추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 안보,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송전탑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산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 공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중화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산을 다 터널을 뚫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도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 신정읍에서 사실 신계룡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호남고속도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도로의 접도구역,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도 이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약 좌우로 30m가 철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도로망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내고 지금 노선들부터 적용을 해보는 것들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그 성전 선로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동엽 기자님, 송전 선로 신설은 자, 우리 전북뿐 아니라 충남, 금산, 전남, 영광 또 강원도에까지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전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안에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상풍력 계획이 2030년까지 발전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거고 이 개통망을 2029년까지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게 한전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노선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의 입장으로서는 그래야 국가 발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이제 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노선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4곳 정도 지역이 현재 그쪽에 위원회로 또 참여하고 있고 좀 그쪽이 지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대표님, 그렇다면 이런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해외 여러 나라들은 또 우리하고 좀 뭐 상황이 다릅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들이 확산이 되고 소규모긴 하지만 여러 발전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전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수요지까지 잘 보내는 게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독일은 기본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 주변으로 공장들이 입지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형 전원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뭐 이런 틀이 저희하고 좀 다른데 독일도 1990년대부터 태양광 발전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 46%거든요. 2030년까지는 전력의 80%를 재생에너지니까 태양광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계획들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과정에서 독일도 똑같이 이 송전선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슈투트가르트 이런 도시에서는 소위 이걸 계급 투쟁의
빗대가지고 전력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9년 독일에서는 에너지 선로구축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가 전력망 특별법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국회에서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걸 미리 좀 그 제정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투명성, 주민 참여, 그리고 전력 영향 평가와 같은 환경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정비를 하고 이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좀 저는 요거를 보면서 이 송전 선로를 만드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권이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거는 전력망은 국가 기관망이다.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는 것과 같은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누구나 다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는 곳이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래 위원장님, 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를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전이 계획대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 반대위원회의 주장 또 요구사항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원점부터 재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민주사회에서 서로 소통해서 결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 몇 분 대표라고 뽑아가지고 그분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다 결정되고 나서 저희한테 5개월 후에 결정되고 나서 5개월이 지난 후에 저희 주민들한테 통보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주권 백지화를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한전에서 끝까지 강행을 한다면 저희는 그 밀양 사태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각오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강행한다는 것은 저희는 좀 생각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주민들은 한전 측에 요구하는 것은 다시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우리들하고 그 얘기를 해야지 우리도 모르는 주민 대표를 가지고 자꾸 합법적이니 뭐든 따진다면은 저희는 밀양 사태를 한번 두고 보시라고 한전 측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전탑 갈등은 늘 어디서나 되풀이되어 온 사안인데요. 자, 근본적인 해법은 어떻게 될지. 자, 토론자들께서는 오늘 말씀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것에서 근본적인 해법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혁 PD. 제가 예전에 군산공항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 비행장 소음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계신 주민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루에 얼마씩 보상비를 줄 테니 정부에서 정한 대로 직접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송전탑 여기 인근의 노선 지역 지금 어디 될지 모르지만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은 아침에 눈 뜨면 송전탑을 봐야 되고 또 밭에 나가서 일하면은 또 그걸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박 위원장님께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절차적인 요건의 하나로서만 보는 이런 정부의 행태, 우리 한비론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어차피 국가 사업이고 이게 꼭 우리 국가가 필요해서 한다고 한다면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 오픈을 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 소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전에서는 옛날 그 법만 가지고 자꾸 합법적 얘기를 하는데 저희 주민들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 앞마당에다 철탑을 세우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한전 측에서 한전 사장님 집에다가 앞마당에다 한번 철탑 세우라고 해보십시오. 한전 사장님 당장에 들고 난리 날 겁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사전 동의도 없고 상의도 없이 무조건 합법 하는데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는 끝까지 철탑, 송전탑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건 결코 용납을 못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정현 대표님. 예, 저는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는 이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이 그러니까 4개월 만에 5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선호도 투표를 한 겁니다.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선호도 투표라는 건 대략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이제 투표가 된 거고, 이거는 정말 극심한 갈등이기 때문에 전체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그 전체 합의가 어렵다라고 보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든지 돼야 되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갈등의 불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아니면 갈등을 더 키울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의사결정 체계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회의록이라든지 소위 주민대표가 어떻게 뽑혔는지, 저분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와 이것들이 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고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공유되지 않으면서 사실 이번 결정의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대표성이라든지 책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되는 거고, 정말 갈등 중재자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 또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문화가 입지선정위원회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는 매번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왔는데요. 철탑에 의한 방식 대신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매설이라든가 해상 연결이라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해당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